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었죠. 계파 갈등을 없애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양당은 의견을 같이 했는데 세부 내역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처음 만나신 건가요? 나경원 의원하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회에서 가끔 만나고 또 서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사이죠. 네. 예,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분위기는 뭐 좋았겠네요. 네, 어제 참석하신 학계 전문가들 또 양당의 혁신위원장님들 모두 다 진지한 분위기였고요. 예.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요. 네. 이게 이제 박영선 의원께서도 정말 드문 그 여성 지역구 의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마찬가지 입장인데, 근데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 여성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오픈 프라이머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성들의 정치진이? 저는 여성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그 후보자들을 기억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성 후보들은 오히려 많고 여성 후보들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인지도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전 이거 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게, 나경원 의원은 기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이 아니라 탑2 프라이머리가 국내에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는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기초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고요. 제가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탑2 프라이머리인데요.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처음에 정착된 것이 1970년대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각 주에서 실시를 해보고 한 30여 년 실시를 해보고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오니까 예. 그 장단점에 따라서 좀 더 진화한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 탑2 프라이머리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기초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말하면은 각 당이 같은 날, 그러니까 그 양당이 날짜만 서로 합의를 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각자 이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소수정당, 무소속,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선거 형식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 중에 탑2, 그러니까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이 결선에 가는 그러한 가장 진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저께 주장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런 탑2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죠. 미국에서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제 뒤늦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T 기술도 뒤늦게 쫓아갈 때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듯이 가장 진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수정당 문제라든가 무소속 문제라든가 또 영호남에서 공천 이퀄 당선이라는 어떤 고질적인 지역구도, 이것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소수정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여당, 야당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1등, 2등 딱 둘이 걸러지고 이 1등, 2등 둘끼리 다시 결선 투표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호남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여당, 야당 했다고
치든지 아니면 이 야당 플러스 무소속이라고 치든지 네. 해도 네. 결국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거 2번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면 예. 지금 영호남 보면은요. 예. 대구에서는 김부겸 의원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어딘가요? 순천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지역 구도가 서서히 이제 깨지고 있다. 조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정당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요, 탑2가 되면 오히려 표가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죠. 가장 이 지역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를 수 있고,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민심의 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아마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자면 호남 주민들 중에서도 새누리당을 찍고 싶어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만일 이렇게 탑2 오픈 프라이머리 했을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를 들면 2명의 후보가 나왔다. 네. 근데 두 사람이 1등, 2등 했다. 예? 네. 이러면은 이거는 선택권이 또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훌륭한 어떤 후보가 한 사람 있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다고 치면은요, 이게 표가 갈려가지고요,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가 더 유리해지죠. 예. 그러니까 탑2,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프랑스의 예. 대통령 뽑는데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 가운데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예비 선거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면은요, 결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두 사람을 딱 골라내면 그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무소속 후보라든가 아니면 소수정당 후보라든가 그 인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사례가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시예요. 강석희 시장이 한국 이민 1세로서 처음 당선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분이 그런 어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이것이 아니었으면 전혀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당선이 될 수가 없었고요. 예. 또 강석희 시장이 4년 동안 시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분도 한국인 이민 1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탑2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표적인 주가 이제 워싱턴주하고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예. 이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특징이 뭐냐면 아시아계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에서 아시아계의 소수민족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비결이 바로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발품을 얼마나 팔고 그다음에 얼만큼 그 지역 주민하고 많이 대화를 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건 주제를 바꿔보죠. 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 사람 이름 붙여서 법 만드는 게 한 몇 개가 안 되거든요. 물론 전두환법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붙은 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김영란법,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예전엔 박영선법이 있었어요. 네. 금산분리에 관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박영선법이라고 얘기를 불리는 이유가 또 우리 박영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연말정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말정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적된 불평등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 불평등이죠. 중산층이 느끼는
그 세금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겠다고 표면적으로는 말을 해놓고 사실상 증세를 하는 꼼수를 피다가 국민들한테 들킨 거죠. 예.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통과 과정을 보면은요, 기재위에서 이미 이제 그 새정치의 홍종학 의원 등이 2013년 그 12월 달에 이 문제점을 막 굉장히 격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법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 법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무 몰아쳐가지고요. 이 법이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상정이 돼서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의원들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법사위 통과해서 바로 본회의로 직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날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재부의 세제를 담당하는 그 세제 쪽의 그 분들, 전문가들,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야당이 왜 이런 것까지 발목 잡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보수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몰아쳤죠.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야당이고, 그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기록에 보면 이제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 연말정산 문제도 있고 사실 정치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자원외교 특위 같은 경우도 사실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요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그 작전인데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 그것도 이제 국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국조가 돌아가지 않았고요. 또 세월호 특위 국조 때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계속 그 딴전을 피워가지고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원 외교도 보면 성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그 자원 그 국조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친이계 성향의 의원님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외교 문제는 사실 지금 아직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골마 터져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해외에도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가 부패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권 여당이 거의 뭐 강권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좀 이 인간적으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동영 전 장관 그 MBC 또 선후배 관계시고 여러 가지 이 정계 입문 과정에서도 또 상당히 돈독한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당을 하셨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최근에는 뭐 저하고 전혀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이게 조금 분열 양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이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뭐 다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지금은. 그 미래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파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내 다수개파가 이 권력을 잡게 됐을 경우에는 당내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비노, 이른바 비노라 그러죠, 뭐. 네. 비노들 같은 경우에는 19대 총선 공천 과정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된다고 자신의 정치 생명, 야, 이게 위태롭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19대 공천 과정에서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고요. 예. 그 공천 과정이 잘못됐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 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때의 그러한 그 잘못된 공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하.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말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면요. 예. 당대표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대표가 필요 없는 당이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그런 어떤 맞습니다. 형태가 아닐까. 네.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싫겠죠. 예?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그릇도 비워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면 그만큼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 요것만 어떻게 잘 되면 네. 그죠? 네. 분열 양상도 상당히 잦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 정치로 가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련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였습니다.